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시청자입니다. 저는 자식을 둔 부모인데요. 이 부모라는 게 사람이 살며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책임감만큼은 이렇게 쉽게 겪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건 저만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의 책임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책임감이 지나쳤을 경우의 이야기를 말이죠. 60세가 넘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 고생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태어난 집안 형편부터 좋지 않아 중학교 졸업을 끝으로 사회에 나와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 벌면 그때 그 시절 장녀들이 다 비슷비슷하듯 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번 돈을 다 줘야 했고요. 그러다 20살 중반이 되어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게 됐죠. 그땐 제 인생도 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었지만 또 남편 있다고 고생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살 줄 알았죠. 잠깐은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도 했고요. 근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제 인생은 행복한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딸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땐 그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딸에게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않고 제게 이 세상 모든 책임이라는 책임은 다 짊어지게 만들고 혼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그 뒤에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들긴 했습니다만 슬퍼하고 자시고 할 사이가 없었죠. 친정이든 시가든 기댈 곳 없는 형편인데 제가 어떻게 넋을 놓고 슬퍼하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딸 먹고 살리는 건 오로지 저에게 달려있는데 말이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친정 식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었어요. 돈을 보태줘 딸만 키울 수도 있었고 딸아이를 저 대신 봐줘 제가 일을 나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형편에 절 도와주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염치 없이 도움만 받고 있을 순 없었고요. 결국 저 혼자 딸을 키우며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리는 일 없이 일했습니다. 오로지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이 부서지라 일했죠. 그 고생의 덕분인지 딸은 아주 잘 자라줬어요. 아빠는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고 집안 형편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던 집에서 의사가 돼줬으니 이보다 잘 자랄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딸이 의사가 되고는 제가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지 딸이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되니 그 다음 거를 바라더라고요. 결혼을 말이죠. 더욱이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길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딸 선혜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길 바랬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제 마음을 계속 들쑤시며 딸이 의사 됐다는 소식에 여기저기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난리였고요. 하지만 그 많은 소개 제안 중 단 하나도 이뤄진 건 없었어요. 딸이 모두 거절했거든요. 아직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많고 결혼할 때도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이죠. 당사자가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등 떠밀어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의사인 딸아이가 얼마나 신경 쓸 거 많고 바쁘겠어요. 그런 딸이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딸이 결혼을 원할 때 관심이 있을 때 다시 얘기를 꺼내보려고 했죠. 그러다 몇 년 후 아직도 결혼엔 관심 없다고 생각한 딸아이에게서 뜻밖의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딸이 연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소개와 선으로 만난 사이보다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좋았어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딸과 같은 의사라는 말에 사윗감으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직업이면 서로를 더 이해할 것 같았고 챙겨주는 것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같이 일하니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겠다고 생각했고요. 거기다 우연히 만나게 된 딸의 남자친구가 워낙 사람이 바르고 좋아 딸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심 제 마음속으로는 예비 사위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연애하다 결혼까지 꼴이 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사위로 점 찍어둔 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대화한 그 상황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 남자친구 어머니와 하게 된 첫 대화는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이라도 인사를 나눴다거나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딸에게서 남자친구 어머님 역시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을 홀로 키웠다는 정도만 들었지 그 외에 다른 정보를 들은 적도 교류가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딸 남자친구를 예비 사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하는 것 하나하나 조심스러웠어요. 혹 제가 나섰다 딸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상대 측 부모님께서 경우 없다고 생각할까봐 멀찍이 지켜보고만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대뜸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전화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전화가 말이죠. 여보세요? 선혜 어머니 맞으시죠? 선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과 동네는 어디고요? 혹시 유학은 다녀왔나요? 아니 그보다 선혜 아버님께서는 직업이... 저기요,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알고 싶으신 거고요? 아니 제가 알아야 하니까 그러죠. 그럼 이어서 아버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얘기 듣기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피해자인 거죠?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저기요, 지금 그걸 그쪽이 왜... 선의 연애 경험은 몇 번이나 있나요? 학교 다닐 때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건 맞고요? 혹시 의사 쪽으로 아는 지인이나 도움될 만한 분이 있으세요? 성인인 선의 연애 경험까지 제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범생으로 학교 잘 다녔습니다. 문제될 만한 건 하나 없고요. 선의 직업 관련으로는 알거나 도움 줄 분이 전무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 물음에 답하시죠.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기소개도 밝히지 않고 제 딸 개인적인 정보를 물으세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나 명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명수가 누군지 아시죠? 선의 남자친구 이명수. 제가 이명수 엄마 된다고요. 제 딸 남자친구의 어머니 된다는 그 대답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면서 어떻게 첫 통화에 인사도 없이 자기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제 딸에 대해서 묻는 건지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딸 남자친구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더 조심하려고 신경 썼는데 상대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딸과 딸 남자친구 사이가 잘못될까봐 또 전화를 걸어온 명수 어머니처럼 똑같이 경우 없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짜증을 꾹꾹 참아내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면서도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돌려서 조금 전 일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명수 어머님이세요? 제 인사가 늦었네요. 바로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인사부터 했을 텐데 제가 명수 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하실 줄은 몰라서 미처 누구신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셨구나. 전 당연히 선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서 생략했던 건데 그나저나 제가 물었던 질문들 중에 대답을 몇 개 못 들었어요. 질문할 것도 좀 남았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저랑 직접 만나 얘기 나누면서 하시거나 제 딸에게 직접 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꼭 취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나중에 직접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기로 하죠.
네? 아니 제가 뭘 얼마나 예민한 사항을 물어봤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우리 아들과 만나는 여자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건데. 부모라면 아들이 누굴 만나는지, 만나는 여자와 집안이 정상적인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캥기는 거 없으면 제 질문들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님 정말 캥기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전화로 얘기 나눌 건 아니라는 거죠. 통화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단답형으로만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희 나중에 만나서 얘기 나누기로 하시죠. 그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실례지만 먼저 통화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사과할 생각 없는 명수 어머니를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사돈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에게까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데 제 딸에게는 얼마나 더 막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딸을 붙잡고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딸 역시 저처럼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고요. 뭐? 어머님이? 엄마 진짜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명수한테 말해서 다시는 그런 황당한 전화 안 받을 수 있게 말해 놓을게. 아유 됐어. 괜히 그러다 너희 다툴라. 그것보다 너 명수 어머니한테 당한 거 없어? 내가 잠깐이지만 통화해보니 지금까지 널 가만둘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던데. 너 무슨 일이 있었지? 있긴 있었는데 명수가 처음부터 말해주기도 했고 워낙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기분 나쁜 일 생기기 전에 다 막아줬어. 물론 그렇다고 얼굴 붉힐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지? 아휴, 그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니? 벌써 널 며느리 삼아서 시집살이 살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명수 만나는 게 못마땅하다 그거니? 그냥 유난인 분이셔. 아들이 자기 엄마를 나한테 그렇게 소개했으면 말 다 했지. 선혜야, 물론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고 결혼하고서 부모님들이 대하는 게 자식들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훤히 보이는 결말 같아서 걱정된다. 시어머니 되는 분이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니? 너희 둘 아직은 연애하는 사이고 그래서 나도 남남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사돈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날 어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너한테도 어떻게 할지 뻔해.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리고 나도 명수 어머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엄마가 우려되는 일 없게 하려고 해. 특히 명수가 이런 말 꺼내기 무안할 정도로 자기 선에서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명수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미 딸에게 접근해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딸은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제가 괜찮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거나 명수 어머니를 가지고 뭐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 명수가 찾아와 제 앞에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잘못을 빌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마 어머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실 줄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 겪으시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에 관련으로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죄송한 일이라고 무릎까지 꿇고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당황하고 놀라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 응?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 어머니께 잘 말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관련으로 걱정하시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찾아오자마자 무릎이 깨질 것처럼 꿇어앉고 비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더 뭐라 하겠어요? 거기다 이후 딸 남자친구에게 듣게 된 집안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이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전까진 고생 한 번 한 적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집도 작아져 생활비도 벌어야 해 믿고 의지할 아버지도 안 계셨으니 견디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몇 달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셨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일은 나가셨지만 아버지 잃은 슬픔과 환경이 180도 바뀐 현실에 적응을 못하셨죠. 그런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으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높아졌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난이라고 하실 정도로 절 챙기기 시작하셨죠. 저는 제가 어머니께서 바라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젠 좀 마음 편히 가지고 사시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 일을 손 놓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최근엔 병원 정신과에 모시고 가려고도 했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설득하고 있고요. 다른 점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걸 보면 명수 어머니나 저나 살아온 삶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딸 남자친구의 모습도 믿음직스러웠고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날의 전화가 딸에게 했다는 행동이 떠올라서 또 걱정되더라고요. 딸에게 정말 괜찮은지 몇 번이나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너 정말 명수랑 계속 연애할 수 있겠어? 이제 너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나이 아니야.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잖니. 그런 사람과 결국에 예상되는 나쁜 결말로 헤어지게 된다면 지금 아쉽더라도 헤어지는 게 나아. 엄마는 시집살이 살 시간도 없이 네 아빠랑 헤어져서 잘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해도 시집살이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가 태반이야.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지. 아직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나랑 명수 어린 나이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명수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한 거고. 그리고 엄마도 들은 것처럼 명수가 어머니 치료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또 먼저 나서서 내가 어머니께 시달리는 일 없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엄마도 내 곁에서 보고 있어서 알잖아. 병원 환자들 보면서 다른 일까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 신경 쓰고 보호해 주려고 한 사람이야. 아이, 사람이 좋다는 건 엄마도 알지. 근데 그 외 가족 일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야. 엄마, 나 엄마 눈에 아직도 강가에 내놓은 애처럼 보이겠지만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려고 하고 내 선택에 책임지려고 해. 나 명수와 더 오래 만나고 싶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결혼까지 하고 싶어. 어머니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고 참아줘, 응?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하는 걸 들으며 엄마로서 계속 의심하고 묻는 게 딸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결정을 믿고 응원하는 게 엄마로서 할 일이니 더 이상 명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발 앞으로는 딸과 저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길 빌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당하더라도 딸만큼은 명수 어머니한테 당하지 않길 빌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반대로 명수 어머니의 유난이 또 딸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명수가 저와 약속한 것처럼 자기 어머니를 막아 세웠던 거죠.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엿들어 보니 아예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수가 막아뒀던 것 같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고 안심이 됐는데 딸과 연락하는 게 힘들어지자 명수 어머니가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치 꽝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제게 전화를 걸어온 명수 어머니는 이번에도 호구조사를 하듯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제 딸과 명수의 사이가 더 깊어진 것처럼 더 사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묻기 시작했죠.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들 여자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다는데 왜 만나지도 연락도 못하게 하는 건지. 원래 우리 아들은 이런 생각할 아이가 아닌데 선의 개가 시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선의 어머니께 연락드린 겁니다. 물어볼 곳이 선의 어머님밖에 없어서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니, 저한테 연락 잘하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 선혜 말고 저에게 물으세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몇 점 묻겠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무슨 일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혹시 애들 결혼하거나 외국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한테 도움 안 받고 사실 정도의 돈은 있으세요? 그리고 애들 결혼식하면 찾아올 친족들이나 지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런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지도 않는지 정말 개인적인 것부터 가족들끼리도 묻기 예민한 내용들까지 물어봤어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딸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민감하고 난감한 질문에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고요. 그렇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통화를 끊고 나면 진도 빠지고 열도 받았어요. 맘 같아선 당장 명수랑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 엄마가 저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고 찾아와 제 앞에서 비는 명수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딸이 정말 이상한 남자 또는 정말 이상한 가족이 있는 남자를 사귀지 않고서야 딸의 연애 상대를 강제로 헤어지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일찍이 헤어지게 돼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이 뜯어놓는 게 너무 몹쓸 짓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더 길어지고 제법 진지한 이야기가 나와도 결혼 허락을 받겠다는 제 앞에 찾아왔을 때도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매불망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명수 어머니, 아니 이제는 예비 사돈이 되는 분께서 제 딸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바라지 않고 모든 걸 다 양보해도 그거 하나만 약조받으면 됐으니 예비 사돈을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 약조 딱 하나만 받겠다는 걸 목표로 나갔죠. 바라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 간 상견례 자리는 제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예비사위가 예비사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놓치지 않고 밀착마크한 덕분인 것도 있었고 제 얼굴을 처음 본 자리라서 예비사돈이 제게 전화했을 때처럼 표독스럽게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는 예비사돈에게 시달리는 것보단 나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상황으로 인해 제 애가 탔던 것도 있었어요. 제 딸만은 괴롭히지 말란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사돈이 저와 딸에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맞받아치며 제 딸 괴롭히지 말라 부탁하면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먼저 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제가 산통 깨는 소리를 해 딸의 시집살이를 자처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던 게 참 팔자 좋은 소리였구나 싶었어요. 조금 전 분위기 좋았던 건 잠깐의 탐색전이었는지 예비사돈이 이전처럼 나왔으니까요. 예비사돈은 문제 삼을 거 하나 없는 결혼식 관련으로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애들이 결혼식부터 혼수, 예단, 예물까지 알아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말이죠. 사부인, 명색이 자식들 결혼식인데 부모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부인은 먹고 사는 게 바빠 자식 볼 시간이 없어서 아내 뜻할지 모르겠지만 전 우리 명수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저도 엄마인데 당연히 같은 마음이죠. 다만 애들에게 생각이 있다고 하니 따랐던 거고요. 그런데 사돈께서 애들에게 할 게 있으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하겠다고요? 애들에게 해줄 능력은 있으세요? 그때 전화로 듣기로 사부인 사돈어른 잃고 엄청 힘들게 사셨다고 했잖아요. 식당 서빙. 어머니, 결혼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건 저희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명수야, 가만히 좀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그리고 내가 사부인 의사를 묻고 있지 뭐 다른 말 했니? 지금도 사부인 경제적인 상황이 부담될까봐 묻는 거잖아. 그러니 가만히 좀 있어. 사부인,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 그때 듣기로 식당 서빙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도 팔고 또 막노동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애들한테 해준다는 건 애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색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시장 바닥에서 이상한 선물 사자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차, 힘줘서 집 정도는 해주자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세요? 애들 위해서 하는 건데 못할 게 있나요? 거기다 사돈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래요? 이거 괜히 저 때문에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리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뭐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며느리를 저희 집안에 정식으로 들이기도 전에 자기 친정집 말아먹었다고 원망하는 소리 듣게 될까봐 그래요. 저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선혜야, 엄마 괜찮으니까 듣고만 있어. 사돈, 저는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할 테니까 제 배려 너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들 거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 방금도 선혜가 절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얘 선혜야, 너 네 어머니 하는 말 들었지? 내가 강요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려면 기싸움 하려다 너희 집 초가 삼간 다 태운 네 어머니를 원망해야지.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듣기론 집안 형편이 아직도 좋지 못해 자기 돈으로 집과 차는 물론이고 예물도 부담되는 사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귀를 눌러보겠다고 자기야말로 허풍에 가랑이 찢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 앞에서 허풍을 떠는 예비사돈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였고 이번 기회로 제가 사돈에게 제 딸에 대한 부탁을 할 기회를 잡게 됐어요.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사돈에게 조심스럽게 또 너무 건방지지 않게 제 딸을 부탁했죠. 사돈께서 제게 뭘 원하시든 기대하는 데 부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딸 선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 딸 사돈께서 바라는 것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제 남편 몫까지 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 선혜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착하고요. 사돈께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제게 가지신 선입견이나 감정과는 별개로 제 딸 예쁘게 봐주시고 바라는 며느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리니 우리 선혜 예쁘게 봐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부탁이요? 근데 왜 내 귀엔 사부인이 하는 말이 부탁처럼 안 들리죠? 이거 애들 앞에서 대놓고 절 비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부인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제 며느리 될 애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어머니라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돈께서 이 서방을 많이 아끼다 보니 어떤 며느리라고 해도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희 집도 또 저도 모자란 부분이 많다 보니 딸 가진 부모 노파심에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이제 나이 대놓고 내가 말을 비꼬아서 듣는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그게 정말 아니라... 아, 네네.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네요. 방금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사부인이 정말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자격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조금 전 그런 말을 한 거죠. 아휴, 내가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했는데 내 주변에 워낙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의 사람들만 있으니 사부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도 못 알아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혜 예뻐할게요. 됐죠? 근데 자격지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전화통화로 물어본다고 했다가 까먹은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선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사부인 나이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왜 그런 밑바닥 일을 했어요? 아니 회사도 있고 다른 일자리도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래도 우리 땐 어떤 대학이든 나오면 취업이 됐을 텐데 말이죠. 사부인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저 친정 형편도 좋지 못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그러다 선혜 아빠 만나게 됐고요. 어머머, 중졸? 우리 때도 중졸이 있구나. 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그럼 우리 선혜가 진짜 대단한 거네. 중졸 어머니 밑에서 의사라니. 선혜 너 의사 되고 나서 불편한 거 많았겠다. 너희 직업 때문에 평소에도 영어 쓰는 일이 정말 많던데. 그래도 난 내가 대학 나와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우리 명수랑 대화가 좀 됐거든. 안 그러니 명수야? It's really uncomfortable with it. 제 부탁에 계속해서 말을 비꼬고 있던 사돈은 급기야 제 최종 학력을 물어보더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자기 아들과 제 딸을 쳐다보며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예비사위는 깜짝 놀랐는지 예비사돈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제 딸은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자니 제가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비사돈 하나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죄 없는 제 딸과 사위까지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걸 도저히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한 팔로 딸을 진정시키고 한 손으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고 예비사돈의 입을 꽉 막아버리려고 말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선혜야,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겪을 것만 생각하고 엄마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내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 내가 해결한다니까. 잠깐만. 선혜야, 엄마 전화 좀. 난데 내가 지금 선혜 상견례를 하러 왔는데 우리 사돈 되는 분께서 영어를 아주 잘하시네. 근데 알다시피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사돈이 뭐라고 하는지 통역 좀 해달라고 전화했어. 내가 지금 우리 사돈 바꿔줄 테니까 들어봐. 사돈, 여기 전화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세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리고 누군데요? 그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서 받아봐요. 분위기와 상관없이 엉뚱한 제 행동에 딸과 예비 사이는 어리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역시 어리나가다 못해 겁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런 사돈의 손에 쥐어주고 핸드폰을 건넨 전화를 받게 했고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건네받은 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전화를 받았죠. 그러다 사돈 손에서 제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 또 사돈을 바꿨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전화하는 사람들끼리도 뭐 때문에 통화하는지도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행동을 말이죠. 결국 왜 이래야 하는지 몰라 열이 받았던 예비사돈이 제게 화를 냈고 저는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또 제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줬어요. 절 무시하는 사돈의 그 못된 행동을 단번에 눌러버릴 수 있는 제 정체를 말이죠. 아니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한 사람은 영어학원 원장이고 두 번째 사람은 대학 교수, 세 번째는 국제 변호사? 뭐 외국 변호사인가? 하여튼 외국에서 변호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또 영어학원 선생,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이랑 통화를 해야 하는데요? 뭐 내가 가짜로 영어하는 척 같아서요? 내가 대학 나왔다는 게 거짓말 같아서 그래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자기가 중졸이라서 나도 중졸로 보이나 보지? 아니면 내가 중졸이어야 하나? 왜 이렇게 아까부터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내가 영어를 몰라서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러 사람 전화를 바꿔준 건데요. 혹시나 잘못 알아듣고 의미가 잘못 전달될까 봐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사돈께 보여주려고요. 비록 내가 영어는 못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영어뿐만 아니라 뭐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니 뭐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졸이고 어렵게 살아온 건 맞는데 사돈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나 사돈께서 함부로 대하실 만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내 입장에서나 사돈 입장에서나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방금 사돈이 전화한 사람들 전부 내 건물의 세입자였거나 세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라고요. 그것도 겨우 한두 채가 아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성공한 건물주. 제 입에서 건물주 이야기가 나오자 사돈 눈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눈초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의심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진짜 성공한 건물주인데. 못 믿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진짜 건물주인데 말이죠. 제가 예상하기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반신반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형편 어려워 최종 학력은 중졸이야. 그렇다고 남편 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야 해서 먹고 살려 안 해본 일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 채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됐냐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딸 뒷바라지하기 위해 살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걸 이야기하려면 가장 고생했을 시기로 돌아가야 해요. 돈을 벌려고 애쓰다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꺼리던 막노동을 한 시절로 말이죠. 저는 첫 막노동 일을 도배사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는 그게 가장 만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여자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일이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매지, 우리말로 줄눈 시공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보기엔 쉬운 일인데 다른 작업조 일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도 하고 하자도 적어야 해서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돈벌이도 괜찮았고 여자인 제가 혼자 할 수도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제법 인정을 받았어요. 같이 작업한 사람들이 다른 현장에 불러주기도 하고 소문도 나면서 제법 돈을 벌었고 딸의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강도, 버는 돈과는 별개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주가 되는 일이다 보니 연차가 쌓여도 인정을 받아도 알게 모르게 하는 무시와 성추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든 다른 가게를 하든 남자들 사이에서 시달리는 걸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다른 일을 해서 지금 버는 돈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 생각만 하고 돈만 모을 뿐 막상 용기 내 실행하진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공사 현장에는 목수, 도배, 철거, 전기 등등 수많은 업자들이 있지만 건설업자, 건축가, 건물주, 사업가 등등 알짜배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는 걸 들어도 일주일, 한 달이면 엄청난 정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듣고 돈을 굴려볼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로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첫 투자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경매받은 건물로 첫 임대업을 시작했어요. 경매받은 물건이라 제가 낙찰받았을 땐 손볼 곳도 많았지만 고치는 건 다행히 제가 하던 업이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도움과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이후 그런 식으로 귀동냥을 하면서 또 경매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은행의 힘과 나라법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매입 후 매각하거나 임대를 돌리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원래 하던 업은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대출과 건물 수리비, 기타 경비로 인해 일을 해야 감당이 가능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돈을 준비해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건물 매각과 임대업으로 자산을 불리다 보니 건물 여러 채를 둔 건물주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냥 월세 수익만 받아가면서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워낙 없이 살고 남편이 세상 떠난 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처음 건물을 샀을 때부터 세입자들을 정말 많이 챙겨줬습니다. 처음 매입한 건물이 원룸 건물이었는데 대학생이나 회사원들이 많아 밥도 챙겨주고
선물로 생필품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들어왔을 땐 건강 확인과 불편한 건 없는지 매번 확인도 했죠. 그리고 그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도, 다른 건물을 매입했을 때도 항상 세입자 편에서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제가 줬던 진심만큼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어쩔 땐 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임차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거의 대부분은 제 진심을 알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려는 경우도 많았죠. 제가 예비사돈에게 전화 바꿔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들 자기 꿈을 이루거나 이뤄가는 중인데 그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서로 돕고 돕는 사이가 됐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게 수십, 수백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겐 제 인생이 성공했다는 증표였어요. 경제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값비싼 증표이자 결과였죠. 비록 제가 학력은 짧아도 남편 일은 과부라고 해도 제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는 모습을 예비사돈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나 제 딸이 예비사돈에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모습을 예비사돈에게 보여줬던 저는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또 제 딸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건 차차 알아가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열심히 또 베풀며 살아온 덕분인지 주변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 발벗고 나설 사람들이 말이죠. 예비사돈도 살아오시면서 아시겠지만 돈이니 명예니 그런 것보다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당장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더 귀하고 얻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 재산도 충분히 많고요. 사돈이 원한다면 사돈께서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보다 몇 배는 더 값나가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게 차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건물이 됐든 할게요. 하는데 제 딸은 저에게 한 것처럼, 전에 제 딸에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예쁘게 봐주시고 혼낼 건 혼내더라도 가끔은 다독여주세요. 저는 그것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바라지 않는데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한 것처럼 또 이전에 제 딸에게 한 것처럼 하신다면, 그래서 제 딸이 힘들어한다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받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을 도움받아 제 딸 괴롭힌 일에 대해 사돈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사돈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참다 못 참겠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직접 보셨으니 이 말씀이 보통 말은 아니라는 걸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부인과 선혜에게 나쁜 뜻이 있어서 선혜 괴롭히려고 그렇게 대했던 건 아니고요. 제 아들이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예비사돈은 조금 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정체를 알고 나서 위축됐는지 바짝 움츠러들고 엎드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하니 또 짠하더라고요. 제가 예비사돈이 살아오고 느낀 감정을 다 알 순 없지만 사돈은 또 사돈 나름대로 아픔과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돈 말대로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난스러운 엄마가 됐을 거고요. 저도 예비사돈과 비슷한 입장이라 그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돈을 이해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저 사돈 마음 이해합니다.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겪은 아픔, 걱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사돈 마음 알아요. 거기다 부모 마음 다 똑같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커져 기대가 되고 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사돈 가슴속에 있는 아픔과 걱정 덜어냅시다. 지금 한번 보세요.
사돈 아들 명수, 제 딸 선혜 얼마나 잘 컸습니까? 자기 앞가림은 물론이고 이제 고생한 엄마까지 챙기는 너무 잘 큰 아이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잘 자란 아이들끼리 예쁘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데 또 얼마나 잘 살겠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자식들 보면 우린 얼마나 행복하겠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걱정하고 불안해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놓지 않았던 걱정과 긴장의 끈 놓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애들이 신혼 즐기느라 정신없으면 우리 사돈끼리 또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행복도 이제 즐깁시다. 저 사돈께 고마운 마음도 많아요. 우리 명수 너무 잘 키워주셔서 말이죠. 그래서 사돈과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일은 싹 다 잊고 잘 지내봐요. 네? 사돈,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돈 말처럼 제가 우리 그 이죽고 혼자서 명수 키운다고 고생하는 바람에 무시 안 받고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 악에 바치고 아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 알아요. 저도 다 알죠. 우리 선의 명수 키우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니 수고한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칭찬하고 가깝게 지냅시다. 저는 사돈을 안았고 사돈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제 품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을 보며 사돈이 이제까지 저와 제 딸 선혜에게 했던 행동, 아니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난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돈의 행동들이 어쩌다 나온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뭐 저야 태어났을 때부터 고생길이다 보니 제 남편 먼저 세상 떠난 게 충격이긴 했지만 제 성격이 바뀔 만큼의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평범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고 대학까지 나와 고생 없이 잘 사는 중에 사돈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으니 그 충격을 홀로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악에 바치고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커졌겠고 그게 유난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오랜 걱정과 불안이 쌓이고 쌓여 자기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사돈이 안쓰럽게 느껴졌고 이해가 됐어요.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두 엄마가 상견례 자리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울음바다가 된 상견례 그날이 더욱더 특별한 날이 됐고요. 그날 있었던 일 덕분에 저와 사돈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두 사람 정말 오랜만에 걱정 없이 매일 하루하루를 즐기고 살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깨달은 게 이 사람 걱정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일부러 걱정거리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려고 해도 잊으려 합니다. 우리 사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솔직히 우리 사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 하나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어디서 들었던 말처럼 이 걱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붙잡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고 지금은 마음 편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 옆에 있는 사돈과 같이 말이죠. 혹시 제가 사돈 뒷말하는 거 아니냐고 흉보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연 제 옆에 사돈과 같이 읽고 보고 쓰는 거니까 뭐 흉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일도 웃으며 쓸 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내 안에 걱정 붙잡고 오늘을 힘들고 불행하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